혜쌤의 미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곰브리지 서양미술사 20장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장의 제목이 자연의 거울입니다. 자연의 거울은 어떻게 표현된 미술일까요? 17세기 유럽이 캐톨릭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이 양대 진영으로 분열되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네덜란드와 같이 이 작은 나라의 미술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벨기에라 불리는 네덜란드 남부는 캐톨릭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프로테스탄트가 대부분이던 북부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경건하고 근면해서 남부의 그 호화로운 허식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카톨릭 국가로 휩쓸었던 바로크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데 17세기가 바로크만의 시간은 아니었던 거죠. 야콥 반 캄펜이 설계한 암스테르담 궁전인데요. 17세기엔 네덜란드 시청 건물이었습니다. 17세기 중엽은 네덜란드의 번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죠.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이제 막 탄생한 국가의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시청사를 지었는데 크고 당당하지만 형태는 단순하고 장식은 최대한 절제된 건축 양식을 채택했어요. 초상화는 이 시대 회화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어요. 부유한 상인들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서 남기고 싶어 했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방의 의회 그리고 자치단체 임원들은 집단 초상화를 그려서 회의실에 걸어놓는 관습을 따라갔습니다. 프란츠 할스는 이 자유로운 신생 네덜란드의 최초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루벤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였던 부모를 따라서 남부를 떠나 북부의 부유한 도시 하를렘에 정착했습니다. 프란츠 할스가 초창기에 그린 성조지 시민군단 장교들의 연회입니다. 거장의 솜씨가 유감없이 드러났는데요. 12명이나 되는 인물 하나하나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실감나게 묘사해서 어디선가 만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죠. 이 거장은 유쾌한 연회의 분위기 그리고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탁자 끝에서 잔을 들고 이 모임을 주재하는 연대장으로부터 군복을 자랑스러워하는 듯 젊은 기수의 시선 그리고 자세에 이르기까지 한 프레임 안에 어색하지 않으면서도 닮은 듯 그려놨던 거죠. 이 초상화는 17세기 무역상 피터 반덴 부르케를 그렸는데 스냅 사진 같죠? 어떤 특별한 순간을 포착해서 인물을 화폭에 고정시킨 듯 합니다. 그 이전 초상화들과는 정말 다른데요. 대담하고 파격적입니다. 특히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몇 번의 빠른 붓질만으로도 얼마나 능숙하게 묘사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 그림 속 인물다운 동작과 분위기는 사실 치밀하게 계산된 노력 없이는 결코 그려낼 수 없는 거죠. 균형감이 살아있어요. 이 시대는 주문을 받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아니라 그림을 먼저 그리고 구매자를 찾아 나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상인 즉 화상이 등장을 하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세기에는 장르화의 전문화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전쟁화라든지 풍경화 그리고 정물화 같은 것들입니다. 지몬 데 블리헤르는 바다 풍경만을 전문으로 그린 화가입니다. 해풍에 흔들리는 군함과 수많은 범선들을 가로 세로 50cm의 작은 화폭에 담았어요. 네덜란드 화가들은 미술사상 처음으로 하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바다의 분위기를 놀랄 만큼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렸는데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세계의 한 부분을 그렸던 거죠. 자연의 거울처럼 말입니다. 얀반 호엔이 그린 풍경화 강변의 풍차입니다. 이 풍경화 역시 간결하면서도 솔직해 보이는데요. 멀리 보이는 강변을 그리고 캔버스의 중앙을 비껴서 소박한 풍차가 보이는 것 외에는 딱히 특별할 것이 없는 고향의 들판을 그렸죠. 저녁 햇살 아래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루의 노동을 마무리하는 이 소소한 풍경이 우리 눈앞에서 평온한 아름다움으로 펼쳐진다는 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소박한 풍경이 가져다준 기적처럼 말입니다. picturesque,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이 말은 네덜란드 화가들이 시골길을 산책하면서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자연에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가 나온 최고의 화가는 렘브란트입니다. 이 거장은 젊은 시절에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1년의 초상화를 그려서 생애의 놀라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위대한 거장의 자서전인 셈이죠. 렘브란트는 대학 도시 레이덴에서 태어나 25이 되던 해 상업의 중심인 암스테르담으로 갔고 초상화가로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죠. 부잣집 딸과 결혼도 하고 정말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는데 아내가 죽고 또 인기도 떨어지고 또 빚더미에 몰리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이 아내마저 먼저 죽죠. 1669년 렘브란트가 죽었을 때는 옷 몇 벌 그리고 그림 도구 외에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렘브란트 말년의 모습을 여실히 그려낸 자화상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애써 미화하지 않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그렸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을 뚫어져라 응시하면서 인간의 표정에 담긴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탐구하는 듯해요. 이 위대한 거장의 생의 마지막 시간에 찾아온 절박함, 고독, 쓸쓸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렘브란트의 친구였고 후원자이자 암스테르담 시장이었던 얀 지크스의 초상화입니다.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다 보여주는 듯한 위대한 그림이죠. 금실로 짠 끈의 광택 그리고 넓은 깃에 닿은 빛을 표현하려고 기량을 발휘했지만 장갑 낀 왼손은 스케치로 남겨둔 채 완성해 버렸어요. 렘브란트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권리는 화가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인물의 생명감을 불어넣어서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하인의 이야기를 묘사한 소묘입니다. 신앙이 깊었던 렘브란트는 이 말씀을 반복하며 읽고 깊이 묵상했겠죠. 이 소묘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셈을 결산하는 날 커다란 장부를 두고 주인과 회계사가 앉아있고 빚진 하인은 고개를 떨군 채 주머니를 뒤적이지만 갚을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몇 개의 선만으로도 주인과 이 난감한 하인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 드라마틱한 동작 없이도 이 장면이 주는 내적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냈어요. 이 그림은 다윗 왕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주는 장면입니다. 역시 설명이 필요 없죠. 렘브란트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암스테르담에서 마주친 동방 사람들의 옷차림을 연상했어요. 터번을 쓴 다윗 왕 그리고 압살롬은 화려한 의상에 긴 칼을 차고 있습니다. 빛과 보석의 광채가 일렁이는 옷의 질감은 정말 실감나죠. 침침한 갈색이 금빛 색채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용서를 비는 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말없이 애통한 심정으로 받아주는 다윗 왕의 모습은 정말 뭉클해요. 렘브란트는 판화가로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목판화나 동판화보다는 더 자유자재로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었던 애칭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부식 동판화라고도 합니다. 동판 표면을 힘들게 긁는 대신에 표면을 왁스로 덮고 그 위에 바늘로 그림을 그린 뒤 산성 용액에 담그면 벗겨진 부분은 산에 부식되고 나머지가 남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애칭으로 제작한 설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서 있거나 앉아서 때로는 감탄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못마땅해 합니다. 여기 쭈그리고 앉은 채 말씀에 깊이 감동한 노인의 표정은 참 놀랍습니다. 엄마 품에서 잠든 아기와 엎드린 천진난만한 아이까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세심하고 균형 있게 배치했어요. 북유럽 미술의 전통 가운데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소박하지만 유쾌한 방식으로 표현했던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얀 스테인이 그린 세대 잔치에서 만날 수 있어요. 아기 어머니가 침대에 기대 있고 친지들은 아기를 낳는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죠. 갓난아기의 세대식을 축하하는 소리가 사람들의 움직임마다 배어있는 듯합니다. 전경에 등을 보이는 여인만으로도 한 폭의 훌륭한 그림 같아요. 그녀가 입은 화사한 옷의 색채는 방 안 구석구석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야콥 반 로이스탈은 풍경화를 전문으로 그린 화가인데 렘브란트의 정신을 이어갔어요. 아름다운 도시 하를렘의 나무로 둘러싸인 늪이 있는 풍경입니다. 로이스탈은 짙은 먹구름, 황혼에 들이우는 그림자,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개울을 그려서 북유럽 풍경에서 시의 정서를 발견했어요.
위대한 자연 속에 반영된 자신의 정서 그리고 느낌을 로이스달만큼 솔직하게 표현한 화가는 없을 거예요. 이 챕터의 제목인 자연의 거울은 그러니까 네덜란드 미술이 자연을 거울에 비친 것처럼 충실하게 재현하려고만 분투했던 것이 아니라 미술가가 그린 자연은 언제나 미술가 자신의 마음, 정서, 느낌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회화 가운데 가장 전문화된 분야는 정물화인데요. 이 정물화는 화가들이 그리고 싶은 물건들을 자유자재로 선택하고 배치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실험의 장이 되어줬습니다. 윌렘 칼프가 그린 다소 복잡한 제목의 정물화입니다. 성 세바스티아누스 사수들의 조합에 불러 만든 술잔, 바닷가재 그리고 유리잔이 있는 정물화인데요. 유리 위에 떨어진 빛이 어떻게 반사되고 흩어지는지 색채와 질감이 드러내는 대조 그리고 조화를 관찰하고 연구했어요. 아무렇게나 접힌 화려한 페르시안 카펫 그리고 반짝이는 도자기, 빛나는 금속 장식을 어떻게든 조화시키려 했죠. 이제 그림의 주제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처럼 사소한 물건만으로도 완벽한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렘브란트와 더불어 네덜란드의 가장 위대한 화가는 얀 베르메르 혹은 요하네스 베르메르입니다. 그는 델프트에서 태어났고 활동했는데요. 거창한 주제보다는 전형적인 네덜란드 가옥 실내 안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렸어요. 부엌에서 우유를 따르고 있는 하녀입니다.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을 그렸는데 마치 인물이 있는 정물화를 보는 듯해요. 이렇게 가식 없이 단순하게 그려진 그림이 어떻게 기적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게 색채와 질감 그리고 형태를 표현해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베르메르만의 정확한 표현 기법이 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읽히죠. 윤곽선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입체감, 견고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빛은 화가가 느꼈을 그 감동과 느낌이 어떠했을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다가오도록 했는데 이 일상의 장면에서 이토록 고요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이 도파는 피터 블로트가 그린 소묘 다락방에서 떨고 있는 가난한 화가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그 위대한 미술을 만든 미술가들의 현실을 꼬집어주는 그림인데요. 곰브리치의 탁월한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매트의 미술은 매트가 소장하는 얀 베르메르의 작품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베르메르는 평생 많은 작품을 그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37점이 그의 작품으로 알려졌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그 가운데 6점을 소장하고 있다는 거 정말 놀랍죠? 뮤지엄 2층에 위치한 유로피안 갤러리 614에는 이 가운데 자그마치 5개의 그림이 전시돼 있죠. 2024년 여름 이 위대한 작품들을 이 아늑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가옥의 실내 전경 안에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인 혹은 하녀를 그린 이런 그림들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뭘까요? 80년이나 이어진 스페인과의 전쟁이 막을 내리고 네덜란드는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역, 과학, 군사 그리고 미술이 가장 발전했던 시대, 그러니까 17세기 네덜란드의 전성기를 말하죠. 막대한 부를 축적한 부유한 상인들은 그들 나름의 상류층의 취향을 만들어 갔는데요. 이 시대의 상류층 여인들의 사적인 일상이 그림의 주제로 등장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면에선 훔쳐보기인데요. 소소한 집안일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여인들의 이미지는 여성의 시대적 혹은 사회적 모랄을 드러내는 건지 여러 가지 질문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물 주전자를 든 젊은 여인은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베르메르가 그린 첫 번째 미국 소장품인데 이 그림은 한눈에도 정말 독특합니다. 반쯤 열린 창문 앞 젊은 여인은 일과를 시작하려는 듯 목욕하는 데 필요한 금빛 주전자에 손을 얹고 빳빳한 하얀 린넨 너울로 머리와 어깨를 덮었어요. 아침 햇살이 열린 창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그리고 벽에 걸린 네덜란드의 지도를 드러냅니다. 이 집의 부유함과 윤택함을 은근히 제대로 드러내는 물건들이죠.
화가의 시선이 한 여인의 사생활을 응시하고 엿보는 듯한 묘한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특히 이 그림이 주는 고요함은 더 가까이 오래 머물게 합니다. 이번엔 베르메르의 그림 가운데 관람객에게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그림에 대해 살펴볼 건데 궁금하죠? 오히려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했어요. 제목이 일단 많이 복잡합니다. 캐톨릭 신앙의 알레고리. 다른 그림처럼 단순히 신뢰와 여인을 그리지 않았어요. 어떤 낯선 동작과 함께 감정이 드러나는 얼굴 표정도 읽히는데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을 이 그림에 끌어들이죠.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캐톨릭으로 개종했던 베르메르는 당시에 금지된 미사를 여러 가지 상징인 복잡한 언어로 표현해냈습니다. 이 그림은 캐톨릭 교회의 승리를 묘사했는데요. 마치 교회를 상징하듯 여인은 한쪽 발을 지구본에 올리고 바닥에는 창세기 3장이 그리는 죄의 상징인 선악과 그리고 모퉁이 돌이 악을 상징하는 간교한 뱀을 내리치고 있어요. 미사에 필요한 성배 그리고 십자가도 보입니다. 개인 집에서 숨어서 몰래 드리는 미사를 표현했던 거죠. 중세가 그려진 무거운 양탄자 커튼이 이 모든 것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배경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은 베르메르 자신이 소장했던 플랑드르 화가 야코포 요르단스의 그림인데 이것조차 그대로 옮겨서 그렸어요. 제목이 난해해서 어렵게만 느꼈던 작품을 더 가까이 오래 들여다보니까 조금은 흥미롭게 다가왔나요? 그렇습니다. 미술은 늘 우리가 다가가고 시선을 주는 딱 그만큼의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 다시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미술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매번 흥미롭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무리치 서양미술사 21장 권력과 영광의 예술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이탈리아 미술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